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45번째 시간 음향, 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 구장, LKFS를 적용한 소리 신호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시간이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컨텐츠를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큐디오에 관련된 그 동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동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부장 LKFS를 적용한 소리 신호의 크기는 AVMix 2019년 7월호에 그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dBu, dBFS, dBu와 dBFS는 왜 환산할 수 없을까? dBu와 dBFS의 차이점, LKFS의 시작, ITUR, BS1770, LKFS, LUFS, 디지털 시대의 레벨, 기준 레벨에 대한 고민, dBu와 dBFS, LKFS의 차이점과 같은 점, 이런 목차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기준 레벨이 되는 dBu, dBFS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른 강의들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dB라고 하는 건 두 파워 간의 로그 비율이다 라고 했어요. 비율은 나누기를 하는 건데 나누기에다가 로그를 붙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 로그 P1 분의 P2, 그래서 기준 파워 대 상대 파워의 비율, 로그 비율을 표시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dB, 데시벨이라고 하는 dB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워를 전압 신호로 바꿔서 기준 전압하고 상대 전압 간의 로그 비율을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요게 나타내어진 게 뭐였죠? 20 로그 V1분의 V2예요. 요 P가 V로 바뀌면서 왜 20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로그 값에 이 dBu라고 하는 요 dB에 이렇게 어떤 색인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기준 값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준 전압 또는 기준 파워를 어떤 것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단위계가 달라지는데 dBm은 기준 파워 1mW 605ohm일 때 dBu는 dB 라지 V는 dBFS는 dBSPL은 요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Bm이라고 하는 건 605ohm 부하에서 1mW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605ohm에서 1mW에서 상대 전력이 몇 와트를 상대 전력을 표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 전력이 1mW면 0dBm이 되죠. 그래서 0dBm이라고 하는 건 1mW가 되어져요. 2mW가 되면 3dBm이 돼요. 4mW가 되면 6dBm이 되고요. 요거의 2배가 되는 이렇게 올라가면 3dB씩 올라가고 4배가 되면 6dB씩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24dBm이라고 하는 값이 제일 큰 값이 사용되어집니다. 기준 파워 대비 크기가 2배 되면 3dB가 올라가고요. 이 dBm이라고 하는 건 25년, 30년 전까지 그 프로 오디오에서도 4dBm을 기준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임피던스를 605ohm만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605ohm만 쓰고 있지 않고 다른 임피던스도 사용을 해요. 회로에서는. 그래서 605ohm이라고 하는 부하를 빼버린 기준을 쓰는 거죠. dBm에 비해서 dBu라고 하는 건 전압 신호의 dB를 표시한 게 dBu예요. 그래서 dBm이라고 하는 게 임피던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dBu라고 하는 건 임피던스와 상관없는 전압을 기준으로 한 신호예요. 605ohm 부하 1mW가 0.775V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전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0.775V를 기준으로 한 게 0dBu입니다. 그래서 0dBu를 약 0.775V를 기준으로 했고요. 전압 신호이기 때문에 20로그를 쓰니까 2배 신호는 2배 전압은 6dB가 커지게 됩니다. dBu는 시료 전압을 기준으로 해요. 시료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압은 피크 전압과 시료 전압이 있는데 시료 전압이 우리가 220V라고 하는 전압, 교류 전압 자체는 다 시료 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에서 dBU를 제대로 되는 건 볼륨 유닛으로 재고 있는데, 볼륨 유닛은 300ms를 누적한 평균값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준 신호는 4dBU를 쓰고요. 최대값은 24dBU를 써요. 그러니까 24dBm을 썼던 것처럼 24dBU를 쓰고 있고요. 기준은 4dBU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몇 dB? 20dB를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dB의 헤드룸을 갖고 있다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이 20dB가 크러스트 팩터, 제가 크러스트 팩터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크러스트 팩터에도 표시되어집니다. 20dB라고 하는 건 10배가 큰 전압값을 의미해요. 20dB 굉장히 중요합니다. 20dB 헤드룸을 왜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음향하면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dBU를 쓰는데 dBV라고 하는 것도 가끔 쓰여져요. 라지, dB 라지 V가 쓰여져요. 근데 dB 라지 V는 기준이 dBU가 0.775, 뭐 7749 이런 식으로 이상한 전압을 사용하니까 그냥 1V로 쓰자 해서 쓴 게 0dB 라지 V고요. 2배 신호는 정확하게 전압이니까 똑같아요. 언바란스 신호에 사용되고요. 가정용 오디오에 쓰여집니다. 리퍼런스는 마이너스 10dBV. 리퍼런스는 마이너스 10dBV고요. 4dBU와 차이는 11.78dB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1.239V랑 0.316V 요 차이에 해당하는 12dB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4배 정도 차이 나니까 요것들을 표시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11.78dB가 나온다. dBFS라고 하는 단위계가 있어요. dBFS는 dB 풀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지털 오디오에서 사용되어집니다. dBU가 아날로그의 오디오에 사용되어질 것처럼 dBFS는 디지털 오디오에서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제일 큰 신호가 0dBFS예요. 기준이 제일 큰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만든 dB 값입니다. 유럽 기준하고 북미 기준이 달라서 헤드룸이 유럽 기준이 2dB가 작아요. 그래서 헤드룸을 18dB로 할 거냐 20dB로 할 거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dBU일 땐 22dBU를 할 거냐 24dBU를 할 거냐 라고 하는 차이죠. 리퍼런스는 똑같이 플러스 4dBU일 때, 그러면 요거는 18dB가 되고요. 요거는 20dB가 되죠. 그래서 요 24dBU를 쓰는 거는 북미 기준, 22dBU를 쓰는 거는 유럽 기준이에요. 똑같이 18 되니까 0, 여기다 0을 잡을 거냐 여기다 0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8dB가 리퍼런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20dB가 dBFS가 기준이 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기준으로 20dB 헤드룸을 갖는 건 마이너스 20dBFS고요. 유럽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8dBFS를 갖게 됩니다. 그 아날로그 신호에 마이너스 20dBFS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 신호의 4dBU랑 비교되는 값이고요. 아날로그 오디오가 20dB 헤드룸을 갖는데 최대 신호가 24dBU인 것처럼 0dBFS와 플러스 24dBU는 상호 비교되는 값,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BU 플러스 4dBU가 북미 기준은 마이너스 20dBFS고 유럽의 R118 기준은 마이너스 18dBFS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표인데 인터넷에 돌아가는 건 EBU R128 기준이 없는 표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 표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 표에서 요거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 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프로오디오에 쓰는 dBU와 디지털 프로오디오에 쓰는 dBFS를 환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 환산할 수 없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산하면 쉽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환산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0dBFS랑 플러스 4dBU가 같고요. 0dBFS랑 플러스 24dBU가 같은데 같은 값이라고 하지 못하고 왜 상호 비교되는 값이라고 해야 하냐라는 건 사용 전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 전압의 차이. DBU는 뭘 사용해요? 시료 전압을 사용하고요. DBFS는 피크 전압을 사용합니다. 이 시료 전압 대비 피크 전압이 뭐라 그랬어요? 크러스트 팩터라고 했죠. 크러스트 팩터 V RMS V 피크 이런 얘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크러스트 팩터라고.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인 신호가 있어요. 여기 사인 신호가 있는데 사인 신호의 피크 값은 100V라고 하는 전압에 사인 신호의 피크 값은 141.4V가 되고요. 시료 값은 100V가 돼요. 루트 2배가 되고요. 3dB 차이가 납니다. 사인파만 이런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사인 신호처럼 단순한 파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해서 역으로 이렇게 추정해낼 수 있지만 오디오 신호는 굉장히 진폭 변화가 심해요. 진폭 변화가 심하다는 건 크러스트 팩터가 3dB다 이렇게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오디오 신호는 3dB에서 20dB 사이에 크러스트 팩터를 갖습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한 거죠. 변화무쌍해요. 이 변화무쌍한 값을 지정할 수 없으니까 DBU라고 하는 그 측정계랑 DBFS라고 하는 측정계가 같아지게 이렇게 컨버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크러스트 팩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크러스트 팩터가 이해되셔야 이 DBFS와 DBU를 환산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DBFS와 DBU는 환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비교 값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약간 비교할 수 있을 뿐입니다. DBFS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측정 값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피크 메타로 보면 정확하지 않나요? 피크 메타도 문제가 있습니다. 크러스트 팩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의할 때 썼던 표예요. 사운드 신호의 크러스트 팩터는 12dB에서 20dB, 실제로는 3dB에서 30dB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작은 거는 3dB도 나오고요, 큰 거는 30dB도 나와요. 뭐 컴프레서로 신나게 눌러서 더 누를 수도 있고요. 클래식이나 뭐 국악처럼 30dB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크러스트 팩터의 최대값은 20dB로 놓고 있고요. 북미에서는 유럽에서는 18dB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러스트 팩터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크러스트 팩터가 계속 변유하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DBU에서 사용하는 볼륨 유닛이 있어요. DBU에서는 볼륨 유닛을 사용하는데 300ms를 누적해서 보여줍니다. 시료 전압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해 주죠. 우리가 쓰는 아날로그 메타 같은 경우, 아날로그 시도에서 아날로그 메타 같은 경우는 시료 전압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아날로그 메타의 4dBU라고 하는 값이 0dB 볼륨 유닛이 되도록 리퍼런스가 잡혀 있고요. 영상 제작할 때 옛날에 제가 컨텐츠를 작업할 때 1kT, 1kT 테스트 톤을 4dBU 0 볼륨 유닛, dB 유닛에 맞춰서 녹음의 볼륨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DBFS는 피크메타를 써요. 피크메타를 사용하는데 피크메타는 10ms를 누적한다는 건 특정 주파수 이상의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초기 디지털을 쓸 때는 마이너스 20dBFS에다 1kT를 녹음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참고적인 메터링,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합니다. 볼륨 유닛이라고 하는 요거는 여기가 4dBU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0dBFS가 되지만 이게 피크 메타에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요거는 아날로그 시대 때 피크 메타였고요. 요건 디지털 시대의 피크 메타예요. 그래서 0이 제일 높은 데 있고요. 아날로그 시대 피크 메타는 0이 4dBU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피크 메타는 10ms를 누적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디지털 오디오 신호, 디지털 프로 오디오 신호를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피크 메타가 아니라 트루 피크를 표시해야 해요. 트루 피크를 하려면 2만 분의 1초 이상의 해상도,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2만 헤르츠니까 2만 분의 1초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트루 피크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트루 피크를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없죠. 아날로그는 10ms를 누적해서 표시하니까.
아날로그 오디오처럼 일정 시간 누적된 신호량을 시료값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DAW나 뭐 믹서, 디지털 믹서에 대한 피크 메타는 참고용 메타지 정확한 값을 메타가 아니에요. 정확한 값을 표시하는 메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DAW에서 샘플 피크 메타로 리얼 메타 또는 트루 피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단점이 DSP 연산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DSP의 용량을 차지해서 본다. 그래서 대부분 이 샘플 피크 메타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전기통신연합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 ITU, 앞으로 ITU라고 표시할게요. ITU에서 전세계 음성방송 업무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사운드에 대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ITU RBS 브로드캐스팅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의 볼륨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2006년에 ITU-R BS1770은 주관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음량을 객관화해서 수치하는 방법하고 트루피크 오디오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 트루피크 오디오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샘플 레이트를 48kHz를 사용하잖아요. 가청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의 해상도를 갖는 건데 여기에 4배의 오버샘플링을 해요. 4배 오버샘플링을 하면 원래 샘플 하나는 이렇게 같은 값이지만 이 오버샘플링 하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3개씩. 그래서 원래 오디오의 패턴이 이렇게 보여져요. 샘플은 실제로 이런 샘플밖에 없는데 오버샘플링을 하는 순간 여기에 올라가는 샘플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올라간 샘플조차도 피크의 마이너스 1dB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버샘플링한 샘플의 피크도 마이너스 1dB보다 작다는 그런 측정 방법을 제시해서 트루피크라고 하는 정의를 제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2010년에 추가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ITU-R BS1770-2에는 K-웨이티드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긴 묵음 기간을 제외하는 게이팅 방법. 그러니까 긴 묵음 시간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70dB 이하의 소리를 제외하는 방법하고 400ms 단위로 묵음을 측정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70 LKF 이하도 프로그램 음량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12년에 제시된 ITU-R BS1770-3은 트루피크 오디오 레벨 측정 알고리즘을 수정했어요. 요 트루피크를 재는 오버샘플링에 대한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실제로 트루피크는 어떻게 재야 한다, 그리고 그 LKFS는 어떻게 재야 한다는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표에는 다채널 음성을 사용할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고에 따라서 2016년 3월에 ITU-R BS1864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음량을 마이너스 24 LKFS 플러스 마이너스 2dB로 맞출 거를 권고했어요. 이게 표시된 거고요. 그래서 방송 컨텐츠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마이너스 24 LKFS 플러스 2dB로 맞춘다라고 하는 게 시행되어 버렸죠. 우리나라도 2014년 법률로 제정하고 2016년 5월에 시행했어요. 우리나라의 법에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음량에 관한 기준이 있고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음량 기준에 관한 업무 지침 이렇게 하는 법률 2개가 있습니다. 요 2개는 해당 관련 법률 링크입니다. 궁금하시면 자세히 가서 보셔도 됩니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LKFS 또는 LUF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LKFS는 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K-Weight 커브로 사람이 인지하는 풀 스케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LUFS는 Roundness Unit Relative to Full Scale인데 EBU R128 유럽 기준에서 R128에서 LKFS와 같다고 그냥 규정해 버렸어요.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실은 측정하면 LKFS와 LUFS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다른 값을 표시합니다. 근데 EBU R118에서 우리 LUFS는 LKFS랑 같아, 그러니 같다고 그냥 쓰면 돼 라고 그냥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툴이나 이런 데서는 LUFS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냥 LKFS를 기준으로 표시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LKFS를 따져요. LKFS가 맞냐. 그래서 ITUR BS1684 기준은 마이너스 24 LKFS 플러스 마이너스 2dB이고 EBU R18 기준은 마이너스 23 LUFS 플러스 마이너스 1dB예요. 약간 차이 나죠, 기준도. 근데 같대요. 그리고 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1dB와 1LKFS는 같은 값. 정의가 돼 있어요. EBU R118에는 1LU와 1dB가 같은 값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dB라고 썼던가 LKFS라고 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값이니까 그냥 호환해서 써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ATSC 권고하고 ITUR BS를 따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24 LKFS 플러스 마이너스 2dB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트루피크는 마이너스 1dB 트루피크를 쓰고 있습니다. 기준은 4가지가 있는데 트루피크가 있고요. 모먼터리는 400ms 누적값, 숏텀은 3초, 인티그레이티드는 전체 프로그램 평균인데 BS1770-2에서 기술된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70dB 이하 소리는 무음으로 처리해서 평균값에서 빼버린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적용된 게 인티그레이티드 라우드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K-웨이트는 어떻게 생긴 커브인가? K-웨이트는 RLB 필터랑 프리필터가 합체된 모양이에요. 이 앞에 프리필터가 있어요. 프리필터는 청취자의 어쿠스틱 효과 개선을 위해서 1kg 이상에서 4dB를 여기에 부스트 시켜놨어요. 요거 4dB. 4dB를 부스트 시켜놓은 요 모양이 프리필터고요. RLB 필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커브, C커브가 있고요. C커브하고 A커브 사이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RLB 필터입니다. C웨이트보다는 커브가 낮고요. A커브보다는 좀 롤오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롤오프가 없이 일직선으로 쭉 뻗은 모양이 되어 있죠.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게 K-웨이티드 응답이고요. 이 빨간색 라인이 K-웨이티드 응답 곡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LKFS는 4개의 측정값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트루피크는 마이너스 1dB 트루피크가 되고요. 아까 트루피크를 재는 건 4배 48kHz의 4배 오버샘플링한 신호가 트루피크, 오버샘플링한 샘플조차도 트루피크 미치에 있어야 트루피크에 정확하게 정의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터리 LKFS, LKFS는 400ms 평균값, 숏텀은 LKFS는 3초 평균값, 인티그레이티드 LKFS는 전체 신호 평균값을 표시하고 있고요. 디지털 방송 텔레비전 업무 지침에 따라서 그 제9조 항항에 있는 규정에 LKFS 400ms 구간하고 인티그레이티드 LKFS의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반 시에는 방송사업자가 과태료 처분 행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개를 다 지키지만 결국 법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400ms의 모먼터리랑 전체 프로그램의 인티그레이티드 LKFS의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티그레이티드 LKFS에는 중간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광고까지도 볼륨이 그 안에 평균값으로 표시됩니다. 묵은 구간 빼고요. 광고는 넣고. 그래서 광고도 예전에는 굉장히 라우드 디스 워 해가지고 전쟁 삼아 막 볼륨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이제는 광고 방송도 볼륨을 그렇게 키울 수 없게 만든 규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준 레벨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아날로그 시대 때는 볼륨 유닛하고 ppm 메타를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었는데 디지털 시대에는 볼륨 유닛은 찾아볼 수 없고요. ppm 메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ppm 메타는 트루피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신호 크기의 참고 자료로 쓸 뿐이에요. 우리가 쓰는 디지털 믹서나
기타 녹음 프로그램에 있는 피크 메타, 지금 제가 OBS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OBS에 표시되어 있는 피크 메타도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기준, 표준 레벨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라고 하는 건 다수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필수 요건이에요. 그리고 여러 명이 협업을 해서 뭘 만든다 그러면 볼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있어야 되죠. 특히 국제적으로 컨텐츠를 통용하려면 국제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없으면 소리는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 1kton을 플러스 4dB를 0dB 볼륨 유닛에 맞춰서 녹음을 해서 기준을 정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날로그 시대의 기준 레벨은 4dB였고요. 콘텐츠 제작 시 볼륨 유닛에서 0dB 볼륨 유닛에 1kton을 녹음해서 재생할 때 1kton을 0dB 볼륨 유닛에 맞춘 후에 재생하면 원래 제작자의 사운드 녹음 믹스 마스터링 상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PPM은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초기 아날로그 그러니까 초기 디지털 사용자들은 아날로그 녹음하듯이 마이너스 20dBfs나 마이너스 18dBfs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기준 레벨이 될 수가 없었죠. dBU는 실효 레벨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표시하고 있는데 dBFS는 피크 신호 레벨로 해서 참고적인 메타링만 가능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풀스케일로 표시를 하게 해요. dBU는 풀스케일이 아니지만 정확한 메타링이 되어졌고요. dBFS는 풀스케일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메터링을 하는 모순이 있죠. 그래서 풀스케일이면서 실효 성분을 표시하는 그런 메타링이 필요했고요. 풀스케일이기 때문에 피크 신호 성분의 크기가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도록 트루 피크를 표시하는 단위계가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LKFS예요. LKFS라고 하는 단위계고요. 요거는 평균 값이면서 피크 값이고요. 값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크, 트루 피크를 표시해서 트루 피크가 마이너스 1dB 트루 피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계산법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이너스 24 LKFS인가 라고 하는 건 0dBU가 마이너스 24 LKFS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구차하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구차하게 써놓은 것이고요. 플러스 4dBU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0dBFS이고 0dBU가 마이너스 20dBFS가 되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dBU와 dBFS, LKFS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한번 보죠. 라우드니스, K-웨이트를 정한 LK의 풀스케일 합쳐서 LKFS라고 하는 단위계가 생겼어요. 1dB가 1LKFS랑 동일하니까 기준 레벨 신호는 마이너스 24dB는 마이너스 24 LKFS가 됩니다. 1dB는 1LKFS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규정은 마이너스 24 LKFS의 모멘터리 400ms 3초 숏텀 전체 프로그램 레벨 값이 기준 레벨 오차 범위 2dB를 2dB 플러스 마이너스 2dB를 넘어가지 않도록 지정하고 트루피크가 마이너스 1dB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오디오를 보면 플러스 4dB가 여기 0에 해당하는 볼륨 유닛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디지털로 가면 마이너스 20이 0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데 디지털로 가면 피크 신호가 0이기 때문에 이쪽이 0이가 되죠. 그리고 LKFS로 가면 마이너스 24가 제로가 되는데 0은 동일하게 dBFS랑 같고요. 그리고 dBU랑 0이 같은 값으로 마이너스 24 LKFS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dBU, dBFS, LKFS 신호 레벨 관계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24 LKF 이하는 0dBU 이하 값이랑 같고 마이너스 24 LKF 이상은 마이너스 24 dBFS랑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dBU 표시 장점과
피크 성분을 하는 풀스케일을 같이 놓아놓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컨텐츠를 교환할 때, 우리가 컨텐츠를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하거나 할 때 LKFS 기준인 마이너스 24 LKFS 플러스 마이너스 2dB의 4가지 기준인 트루피크 마이너스 1dBTP, 모멘터리는 400mm, 3초 평균값,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평균값이 마이너스 24 LKFS 플러스 마이너스 2dB에 맞춰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 보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더 작은 마이너스 27 dB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다른 게 유튜브는 마이너스 14고요. 넷플릭스는 27이고요. 방송은 24고요. 뭐 이런 음악은 뭐 18이고요. 뭐 이런 것들의 기준들이 다 다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컨텐츠를 교환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방송물은 기준 레벨을 지켜서 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내용물에 들어가는 음반이나 중간 광고까지 이 규정을 지켜서 소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에 여러분들의 작품이 제대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 규정이 이렇고요. 유튜브 따로, 넷플릭스 따로, 영화 따로, 뭐 음반 따로 기준이 각각 다르게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고 이 규정 잘 찾아서 규정에 맞게 리퍼런스 레벨에 맞게 녹음 작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망가지지 않게 어디서나 플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장 LKFS를 적용한 소리 신호의 크기를 마지막으로 이 교재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한 강의 어쿠스틱 사운드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지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공유,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